안녕하세요. 가족일기 채널 구독자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저희 아버님 팔순 잔치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주 후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형수님. 사촌 형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큼지막한 무쇠솥에서 막 볶아낸 고소한 만두소. 냄새가 좁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돗자리에 털썩 앉아 커다란 볼에 담긴 소를 쉴 새 없이 버무렸습니다. 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죠. 바깥 도로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경적 소리조차 제 가슴 속에 스며드는 설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아버님의 80세 팔순 잔칫날입니다. 23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며 이렇게 가슴 벅차고 떨렸던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얇지만 쫄깃한 만두피를 조심스럽게 집어 넉넉하게 소를 넣고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정성껏 빚어낸 만두 하나하나에는 다가올 잔치, 음식뿐만 아니라 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께 바치는 저의 지극한 효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검은 그을음이 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 지는 희미한 빛 속에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제가 겨우 3살 때 어머니는 치료비가 없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30대 초반, 한 남자의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에 홀로 저를 키우는 싱글 대디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께 재혼하라고 권했지만 아버지는 혹시라도 제가 계모에게 모진 구박을 받을까 봐 슬픈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마을 끝자락의 낡은 공장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며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 뼈가 시리도록 추웠던 어느 겨울밤이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불덩이 같았지만 입으로는 계속 춥다고 떨었습니다. 집에는 약이 한 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우비 조끼를 걸치고 진흙탕 길 3K 인매를 저를 업고 읍내 보건소까지 뛰어가셨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아버지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낡은 면 점퍼를 벗어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얇은 러닝셔츠 한 장만 입은 채 차가운 빗속을 견디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등에서 거친 심장박동 소리와 숨막히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제 귀에 속삭이셨죠. 딸아, 힘내. 거의 다 왔어. 보건소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은 제가 급성 폐렴이라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병상 옆에 앉아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깨어났을 때 아버지는 침대 끝에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계셨는데 추위로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었던 아버지의 맨등과 거칠고 투박한 손은 지난 수년 동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삶을 살아가고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제대로 된 잔치 한 번 못 드셔보셨습니다. 값비싼 정장 한 벌도 입어보지 못하셨죠. 1년 내내 색이 바래고 벽돌 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과 삐걱거리는 낡은 자전거만이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집가서 어느 정도 살림을 꾸린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용돈이나 영양제를 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손사래를 치시며 손주들한테 쓰라고 돈을 아끼셨습니다. 그렇기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은
아버지께 성대한 팔순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80년 동안 감당하신 희생과 헌신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좌에 위엄 있게 앉아 자식들의 축복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모든 식당을 꼼꼼하게 알아봤고 마침내 금강산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이 동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이었고 아버지가 TV에서만 보던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어깨를 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공장 노동자에게도 이렇게 효심 깊고 성공한 딸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냄비에서 물 끓는 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가지런히 쌓인 만두를 보니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딱 3일만 지나면 제가 아버지의 80번째 생일을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께서 더 이상 어떤 손해도 감수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딸은 이제 다 컸고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 식사를 위층으로 가져가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나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는 소파에 길게 누워 리모컨으로 채널을 계속 돌리며 하품을 했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리자 그는 게으르게 몸을 일으키며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 조림이랑 김치찌개 했어요. 민재는 웅얼거리더니 수저 놓는 것도 돕지 않고 터덜터덜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2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의 모습입니다. 민재는 성품이 나쁘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심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은 물론 생각까지 게을렀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의 어머니 최 여사 시어머니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0줄이 다 되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에도 민재는 마치 최 여사 그림자 아래 숨어 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가장 살이 많은 생선 조각을 남편 밥그릇에 넣어주면서 제 며느리 신세에 대한 쓰라린 심정을 느꼈습니다. 23년 전 저는 빈손으로 시댁에 들어왔지만 젊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진심과 근면함이 시댁 식구들을 감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최 여사는 첫날부터 저를 반쪽짜리 눈으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아버지가 더러운 공장 노동자인 가난한 시골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장사로 약간의 명성이 있던 시댁과는 문벌이 맞지 않았죠. 최 여사는 날카롭고 매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비단 장갑을 낀 철권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대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솜씨 없고 촌스럽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항상 비난했습니다. 제 가장 큰 고통은 첫 딸만 낳고 불행히도 유산을 겪은 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최 여사가 매번 식사 시간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저를 비난하는 완벽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열매 없는 나무, 씨 없는 여자, 이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이 모두 제 탓이라며 돌려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마디 변호나 보호의 몸짓이라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민재는 밥만 먹거나 제 눈을 피했고 때로는 더 심하게 엄마 말이 맞아요. 당신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라며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민재의 나약함은 매일매일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고 20년이 넘도록 상처는 짝아갔습니다. 이 집안의 불공평은 말뿐 아니라 재산 분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최 여사에게는 민재 장남과 준호 차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골에서는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종손으로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노골적으로 차남을 편애했습니다. 시동생 준호는 이빨린 소리를 잘했고 그의 아내 수진 역시 시어머니 못지않게 영리했습니다. 두 부부는 집에만 오면 최 여사에게 아첨하고 그녀를 하늘 끝까지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 여사는 모든 사랑과 재산을 준호에게 몰아줬습니다. 재작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값이 폭등했을 때 최 여사는 전면 도로를 접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땅의 소유권 등기를 준호 부부에게 은밀히 이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남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오토바이 한 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뒤쪽의 낡은 사칸짜리 집에서 새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따져 묻자 최 여사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준호는 큰 사업을 하니 자본금과 체면이 필요하다고. 반면 저희 부부는 분수를 알고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 이 정도 집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재에게 이 일을 제기했지만 그는 한숨만 쉬며 무시했습니다. 엄마가 누구한테 주든 엄마 마음이야. 자식 된 도리로 요구할 수 없어. 준호가 부자니까 나중에 엄마를 돌봐드릴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재산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공정함에 관한 문제임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시어머니의 비호와 저희 부부의 피땀 어린 돈 덕분에 이제 호화로운 집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도로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사나 명절이 되면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반면 시동생 부부는 9시나 10시가 되어서야 느긋하게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고 배를 두드리며 어머니가 싸준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남겨둔 채 말입니다. 저는 무심하게 생선 가시를 바르는 민재를 보며 내가 어떻게 이 생활을 이토록 오랫동안 견뎌왔을까 자문했습니다. 아마 딸 때문이기도 하고 딸이 파국을 겪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슬퍼하실까 봐도 그랬겠죠. 하지만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고 저는 그 한계가 시댁 식구들의 잔인한 이기심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빚, 돈뿐만이 아니라 산산조각 난 신뢰로 계산되는 빚을 생각하며 집안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시시한 코미디 영상을 보며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3억 원. 그 숫자는 밤이 찾아올 때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준호와 수진 같은 부자들에게 3억 원은 유럽 여행 몇 번이나 명품 가방 몇 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땀과 눈물, 재봉틀 앞에서 지센 고된 야근,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삶은 채소와 두부만 먹으며 아낀 절약의 결과였습니다.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준호 부부는 시내에 고급 아파트를 사서 출퇴근을 편하게 하고 자신들의 클래스를 높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모자라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형님, 딱 2년만 빌려주세요. 일이 안정되고 프로젝트 수당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을게요. 형님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때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낡은 지붕을 고치고 저희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세에 가득 차고 동생을 맹목적으로 아끼던 민재는 제 걱정을 단번에 무시했습니다. 그는 피를 나눈 형제끼리 손발이나 마찬가지야. 동생이 힘들 때 안 도우면 누굴 돕겠어. 돈은 그냥 두면 뭐하니. 동생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 사람이며 형제간의 우애를 갈라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체의 압박 속에 저는 결국 큰돈을 인출해 준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시동생 부부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고 온갖 약속을 했으며 민재가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까지 썼습니다.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2년 안에 갚겠다는 약속은 이미 바람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5년 동안 저는 준호 부부가 차를 2번이나 바꾸고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다니고 명품 옷을 아낌없이 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돈 1원도 갚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꺼낼 때마다 수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 아이들 국제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한탄했습니다. 심지어 집안 식구끼리 너무 셈이 밝다고 자기들이 어려운데 비톡촉을 심하게 한다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시동생 부부의 뻔뻔함이 아니라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민재는 항상 동생 편이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돈을 받으려 할 때마다 민재는 궁색한 논리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냥 둬요. 걔가 정말 어렵대. 너무 심하게 하면 형제간의 의가 상해. 돈이야 어디 도망가겠어. 걔는 내 친동생이지 남이 아니잖아. 한 번은 딸아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너무 막막해서 민재에게 준호에게 전화해서 일부라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들었다 놓았다 10번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나한테 동생 곤란하게 만들라고 강요하지 마. 그 결과 저는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딸아이 학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제 돈은 다른 사람이 흥청망청 쓰는 동안 말입니다. 준호 부부의 배은망덕은 제 삶에 들러붙은 더러운 오점 같았습니다. 그들은 염치 없이 타인의 희생 위에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보며 목구멍이 메이는 듯한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대한 빚과 생활고가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여전히 태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관과 나약함이 동생들의 타락과 뻔뻔함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저는 제 땀과 눈물을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빚 문제는 미뤄두고 아버지의 팔순 잔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친 후 따뜻한 녹차를 끓여 민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팔순 잔치, 손님 초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였습니다. 비록 배은망덕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형식상 그들은 사돈이자 가족입니다. 그들의 불참은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이웃들의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날 어떤 부족함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민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 앞에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아버지 팔순 잔치입니다. 제가 금강산 레스토랑에 잔치상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어머니와 준호 부부를 초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재는 찻잔을 탁자에 시끄럽게 내려놓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을 벌려요. 장인어른 시골에서 잔치 몇 상 차려서 친척들 초대하면 되는 거지. 왜 비싼 레스토랑에서 돈을 낭비해요? 그 돈으로 노후 자금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는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단 하루도 호강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아버지께 효도하고 세상에 체면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은 제가 다 마련했으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당신이 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연락해서 도 이상 참석하라고 초대만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민재는 길게 한숨을 쉬었고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다리를 꼬고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엄마가 두통에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준호는 일이 워낙 많고 애들 학업 때문에 바쁜데 잔치에 올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얼굴에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를 깔고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 장인어른이고 어머니의 사돈이시며 준호에게는 형님이십니다. 23년 동안 시댁의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아버지는 아프시거나 비가 와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80세 대환갑이신데 평생 단 한 번뿐인 날에 당신 가족들은 잠시도 시간을 내어 축하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민재는 제가 격하게 나오자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알았어. 내일 엄마랑 준호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들 자유야. 내가 강요할 순 없어.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지는 마. 민재의 말은 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저를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의 잔치를 마치 남의 집 일처럼, 심지어 축구 경기나 친구들과의 술자리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기 전에 민재에게 손님 초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얼버무리더니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민재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레몬물을 타준 뒤 바로 결과를 물었습니다. 민재는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했어. 건강이 어떤지 봐야겠대. 준호는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저는 술에 취해 1리차 털어진 남편을 바라보며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봐야겠다는 두 마디를 저는 이 집안 사람들 입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거절, 회피, 그리고 경멸과 동의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재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걸어 그들의 대답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나중에 누구도 저를 탓할 수 없도록 도리를 다해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심호흡을 한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차가운 신호음이 울려 퍼졌고 이는 곧 불쾌한 대화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전화벨은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누군가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TV 소리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누군가 급히 끈 듯 바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예의 바른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번 주말에 저희 아버님 팔순 잔치를 엽니다. 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시간을 내시어 금강산 레스토랑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참석은 아버님과 저희 부부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인 어머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길게 늘어지는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부러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민재한테 말하려 했는데 요즘 날씨가 바뀌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계속 어지러워 눈앞이 캄캄해. 집에서도 벽을 짚고 다녀야 하는데 잔치에 갈 엄두가 안 난단다. 그러니 사돈어른께는 건강하시라고 전해만 주렴. 내가 이렇게 아픈데 거기 가서 모두에게 폐만 끼치면 안 되지. 저는 그 이유를 듣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고 방금 전에 시끄러운 소음은 몸져 누운 사람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화를 억누르고 더 이상 몇 마디 안부를 물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의 아내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건을 꺼내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깨지는 종소리처럼 날카롭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형님, 정말 아쉬워서 어떡해요. 마침 이번 주 일요일이 우리 지훈이가 특목고 입시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잖아요. 중요한 시험이라 빠질 수 없어요, 형님. 저랑 아주버님은 아이를 데려다 주고 또 남아서 응원해 줘야 해요. 저희는 불참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 이해해 주세요. 아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전화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겨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시기에 무슨 중요한 입시 시험이 있겠습니까? 명백히 그들은 미리 상의해서 저를 거절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오고 싶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가난하다고 경멸했고 더 중요하게는 축의금 비용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독과 굴욕감이 온 정신을 휘감았습니다. 23년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제가 혼자 간호했고 시동생 부부에게 일이 생기면 직장까지 쉬어가며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 친아버지의 일생일 때 중요한 날에 그들은 저를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거짓말로 대했습니다. 민재가 욕실에서 나오다가 제가 넋이 나간 듯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말라버린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짧게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프다고 하시고 시동생 부부는 시험 때문에 바쁘답니다. 모두 못 온대요. 민재는 이 소식을 듣고도 놀라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정말 바쁜가 보지. 시댁 식구들이 빠져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당신 혼자 이리저리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 민재의 무심한 말은 제 안에 남아있던 희미한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믿거나 아니면 자신이 편하기 위해 믿는 척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이나 장인어른이 감수해야 할 모욕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이며 베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없더라도 아버지께 성대한 잔치를 열어드리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불참은 제가 더 강하게, 더 독립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잔치 준비를 위해 반차를 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가지 밑에 숨겨둔 녹슨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이 들어 있었고 정확히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한 푼, 두 푼 모은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야간 부업, 밤샘, 재봉 작업, 장 볼 때 아끼고 굶주려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시골 아버지의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금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모든 돈을 아버지의 대환갑 잔치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가서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두툼한 돈다발을 손에 쥐었지만 전혀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기이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과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80세,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몰고 금강산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프랑스식 건축과 값비싼 음식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제가 입은 수수한 옷차림과 낡은 오토바이를 보고는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또렷이 내며 가장 고급스러운 연회 테이블 10개를 예약했습니다. 생화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아버지 사진을 넣은 배경막을 요청했습니다. 계약금 영수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마치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곳에 들어오셔서 노쇠한 눈이 식당의 아름다움에 놀라 커지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제 모든 걱정과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레스토랑을 막 나서는데 저는 김형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형은 저의 먼 사촌 오빠로 현재 준호가 일하고 있는 대형 건설 회사의 사장입니다. 김형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버지 팔순잔치를 예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효심 깊은 딸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숙부님, 아버지 평생 고생하며 자식을 키우셨는데 이렇게 효도하는 모습이 정말 귀하다. 나도 꼭 갈게. 직원 몇 명도 같이 데려가서 잔치 분위기를 띄울게. 숙부님은 덕망 있는 분이라 나도 존경해. 김형의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태도는 시댁 식구들의 냉담함과 완전히 대조되었습니다. 바쁜 사장인 먼 친척조차 아버지를 이렇게 존중하는데 사돈이라는 이름과 가족이라는 굴레를 가진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고 피하려 하다니 이 대조가 저를 쓰라리게 했지만 적어도 세상에는 아직 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김형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 우연한 만남에 감사했습니다. 김형의 약속은 저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시댁이 아무리 냉정해도 저에게는 아버지와 친척, 그리고 저 자신의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치는 배은망망한 자들의 가식적인 참석 없이도 반드시 성대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찍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뵙고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3칸짜리 기와집은 오래된 망고나무 아래 고요하고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마당을 쓸고 계신 모습을 보자 풍파에 굽어진 그 등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온 것을 보시고는 기뻐하며 빗자루를 내려놓고 저를 맞이하러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왔는지, 남편은 함께 오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급히 아버지의 팔을 부축해 집으로 모시고 민재는 일이 바빠서 내일 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희 부녀는 낡은 찻상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셨고 그의 맑은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애틋하게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늙었어. 생사는 하늘에 달린 일인데 뭐하러 돈을 낭비하냐. 그냥 밥 몇 상 차려서 가족들 모이면 아빠는 그걸로 기쁘다. 저는 주름지고 검버섯이 가득한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일만 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심스럽게 사돈댁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최 여사와 준호 부부는 건강한지, 내일 잔치에 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들을 존중하니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은 아픔으로 꽉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거절당했다는 잔혹한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아버지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슬픔을 삼킨 후 아버지께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와 시동생 부부 모두 건강하세요. 그분들이 축하 말씀을 전해왔고 내일 일정을 조정해서 꼭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말에 아버지의 얼굴은 금세 환하게 밝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다. 내일 사람들에게 읽어줄 시 몇 편을 준비해야겠구나. 제가 새로 맞춰드린 붉은 한복을 다림질하며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니 행복하면서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이 과연 내일의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요? 저는 잔치 당일 텅 빈 의자들을 보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깨닫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실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익숙한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마당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옆 침대 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이 아무리 폭풍우 칠지라도 이 집과 이 늙은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버지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세상 전체에 맞서 싸워야 한다 해도 모든 것을 해낼 거라고 말입니다. 팔순 잔치 당일 아침, 가을 하늘은 맑았고 황금빛 햇살이 꿀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잠 못 이룬 눈 밑 다크서클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껴 샀던 진주 목걸이를 하고 화려한 붉은색 벨벳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준비가 된 강하고 굳건한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침대에서 태평하게 코를 골며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깨워 옷을 준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억지로 시킨 듯 찡그린 얼굴로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을 대충 다림질하며 왜 이렇게 일찍 가서 피곤하게 하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 기쁜 날 남편과 다투고 싶지 않아 침묵하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손님 맞이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전 9시 정각에 금강산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생화로 엮은 화사한 아치, 무대 위에는
인자하게 웃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박철수 어르신 팔순, 대환갑 잔치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 경건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사촌 동생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붉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흑단 지팡이를 짚고 내리시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신선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고 눈빛에는 한없는 행복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달려가 와락 안으며 축하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예쁘고 준비를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인척, 고향 이웃들, 그리고 저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아버지께 축하를 건네러 왔습니다. 김형은 약속대로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커다란 화분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굳게 악수하며 진심 어린 축사를 건네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 심장을 조여오는 차가운 공백이 있었습니다. 가장 상석에 제가 특별히 준비해둔 시댁 식구들을 위한 2개의 테이블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민재는 제 옆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눈은 휴대폰에 고정되어 초조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정오 11시, 손님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문 쪽을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간절한 기대감과 약간의 의문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았습니다. 사돈어른과 귀하신 사위부부 말입니다. 이들의 불참은 단순한 결례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의욕과 불편함을 심어주는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민재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준호는 어디 있어요? 왜 이 시간까지 코빼기도 안 보여요? 민재는 제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아마 오는 중일 거야. 좀 진정해. 저는 더 이상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저희 아버지를 끝까지 모욕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지만 눈빛에는 이미 슬픔의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 연극의 배우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연해야 했습니다. 시계가 정오 12시를 가리키자 잔치는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맛있게 준비된 음식들을 테이블에 보기 좋게 차려냈습니다. 김영이 무대에 올라 신랑 측을 대신하여 축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중앙 자리에 앉아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방구석에 텅 빈 2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축배를 들려는 바로 그 순간 민재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즐거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흘깃 보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이상하리만큼 서둘러 홀 밖으로 뛰어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 바라봤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불안감이 바위처럼 무겁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5분 후 민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방금 문자를 보냈는데 몸 상태가 안 좋대.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해서 위독하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두통을 호소했던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는 분명 그들의 계획대로 건강했을 텐데 어떻게 갑자기 위독해졌을까요?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민재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망설여졌습니다. 시댁이 잔꾀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생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너무 악랄한 짓이었습니다. 민재는 제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무대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지금 당장 응급실로 모셔야 합니다. 장인어른과 친척분들, 부디 사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쁜 날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말을 끝내고 민재는 아버지께서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등을 돌려 문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연회장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민재에게서 아버지와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굳은 채로 앉아 계셨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술잔을 쥐고 있던 아버지의 손은 무력하게 떨리더니 무릎 위로 털썩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서 남편의 뒷모습이 유리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민재가 합법적으로 잔치에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꾸며낸 잔인하고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사돈댁 테이블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무엇보다 이 중대한 날 사위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제 영혼은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친척들의 동정하는 눈빛, 그리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사위가 장인 잔치에서 중간에 도망가. 사돈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말들은 제 살결에 박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며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가족의 마지막 체면을 살리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속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사고에 대해 사과했고 모두가 계속해서 즐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잔치 분위기는 이미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화려한 상좌에 고독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하게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속 고통이 사위의 부재가 아니라 그가 그토록 존중했던 사돈댁에 대한 깊은 실망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불효한 딸은 간접적으로 이 모욕감을 아버지께 안겨준 장본인이었습니다. 잔치의 남은 시간은 저에게 정신적인 고문과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밝은 가면을 쓴 채 테이블마다 돌며 술을 권하고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마다 삼킨 눈물의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축사는 이제 공허하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평생 풍파에 굳건했던 아버지께서는 지금 작고 가여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답례로 웃으려 애쓰셨지만 그 미소는 시들고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몰래 손으로 눈가를 닦으셨는데 먼지가 들어간 척 하셨지만 그것이 꾹 참은 서러움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차가운 손을 잡고 서툰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민재 씨가 어머니 걱정에 너무 급해서 간 거예요. 최 여사께서 정말 위독하신가 봐요. 민재 씨 효심 깊은 거 아시잖아요. 내일 저희가 와서 아버지께 사과드릴게요. 아버지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너그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쉬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탓하지 않는다. 효가 우선이지. 어머니가 아프시면 보살펴야 하는 것이 도리다. 너는 가서 계속 손님을 맞이하렴. 아빠는 괜찮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아빠는 정말 기쁘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너그러우실수록 저는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저는 깊은 상처를 읽었습니다. 그는 시댁 식구들의 눈에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저는 산의 진미로 가득했지만 너무 많이 남아도는 음식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돈댁을 위해 마련한 두 테이블은 여전히 온전했고 차가운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값비싼 랍스터와 전복 요리가 텅 빈 채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두 테이블에 쓴 돈은 제 몇 달치 월급이었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낭비보다 정신적인 짓밟힘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시댁을 향한 저의 희생이 완전히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먹을 것을 아끼고 모든 불공평을 감수했으며 그들을 무보수 하녀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단지 가정의 평안과 저의 가족에 대한 약간의 존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멸, 착취,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날에 가해진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형이 마지막까지 남아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는 걱정과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침착하게 집안일 잘 수습해.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전화하고. 네가 많이 고생하는 거 알아. 하지만 너한테는 아버지도 있고 친척들도 있잖아. 무너지지 마. 김형의 격려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고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넓고 조용한 연회실에는 아버지와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고 요란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돌아가 와락 안겼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 굴욕감 때문에, 인정머리 없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리고 불쌍한 제 아버지를 위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로 떨어져 붉은 벨벳 한복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런 나약한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 변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택시에 태워 고향으로 돌려보낸 후 저는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 계산을 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저에게 길게 적힌 계산서를 내밀었고 총액은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은행 카드를 꺼내 긁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억 원, 속임수와 상처로 가득 찬 화려한 잔치와 맞바꾼 이 돈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기뻐하셨으니 가치는 있었지만 이 잔혹한 진실의 대가가 너무 비쌌기에 가치가 없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가 질 무렵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눈에는 온통 잿빛 나무란만 가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정말 응급실에 계신 걸까? 아니면 그들이 제 고통 위에서 킬킬거리고 있는 걸까?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민재의 오토바이가
마당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섰고 눈앞의 광경은 제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길게 누워 TV 리모컨을 든 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맥주 캔과 땅콩 껍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한 아들이 보여야 할 초조함이나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재는 깜짝 놀라 TV를 급히 껐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당신 왔어. 잔치는 잘 끝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불타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어느 병원에 응급 입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서 TV를 보고 있어요? 민재는 제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는 괜찮아지셨어.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깨어나셨고 혈압도 안정되셨대.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집에서 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깊이 잠드신 것 같아서 이따가 다시 가보려고 여기 와서 잠깐 쉬는 중이었어. 민재의 서투르고 뻔뻔한 거짓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저는 경멸감이 가득 담긴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연기 참 잘하네요.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 대단한 배우들이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들의 연극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조잡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어두워지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왜 생사를 가지고 농담을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정말 아프셨어. 당신 장례식 분위기 같은 얼굴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시비 걸지 마. 저는 이 염치 없는 사람과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은 헛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거추장스러운 한복을 벗고 낡은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그 속에 비친 수척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가여웠습니다. 거울 속의 이 여자는 가치 없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청춘 전체를 바쳤습니다. 민재는 제가 침묵하자 당황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납골당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충 몇 숟갈 뜨고 일찍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워 민재의 한숨 소리를 들었지만 더 이상 아무런 애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지난 23년간의 착각에서 저를 깨어나게 한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비겁하게, 너무 참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이 저와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후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 텅 빈 테이블, TV를 보던 민재의 무관심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되찾아야 했고 아버지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고 오늘 저지른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팔순 잔치 후 며칠 동안 저는 말수가 적고 무거운 상태로 지냈습니다. 민재도 제 변화를 눈치채고는 눈치를 보며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도에 차가운 무관심으로 응수했습니다. 저는 정시에 출퇴근했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거나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은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제가 쑥갓을 고르고 있을 때 동네의 확성기로 유명한 이웃 박 여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수상쩍으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지은 씨. 며칠 전에 최 여사 위독하다고 응급실 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때? 집에 왔어? 아니면 아직 병원에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박 여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다니까. 그 일요일 내 아버지 잔치 있던 날 말이야. 내가 시내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갔거든. 최 여사가 준호랑 수진이랑 같이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손을 꽉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때 몇 시였고 뭘 하고 있었는데요? 박 여사는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단언했습니다. 잘못 볼 리가 있니? 최 여사는 남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빨간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 준호 부부는 고급 수입 우유랑 과자로 가득 찬 카트를 밀고 있었고 세모자가 하하호호 웃고 있었는데 최 여사 건강해 보였어. 느릿하긴 해도 거뜬하게 걸어 다니더라. 아픈 사람 같지 않았어. 그때가 아침 10시쯤이었어. 내가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즐거워 보여서 그냥 뒀지. 집에 와서 응급실 갔다는 소리 듣고 내가 헛것을 봤나 했지. 뭐야, 근데 설마 진짜였을까? 박 여사의 말은 제 모든 의혹을 해소시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그때 저는 아버지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원한 마트에서 즐겁게 쇼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아프지 않았고 준호는 아들을 시험에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비열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뜨거운 피가 얼굴로 솟구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이 정도까지 깔봤다는 말인가요? 그들은 의례적인 참석조차도 피하기 위해 돈을 흥청망청 쓰는 쇼핑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축의금이 아까웠고 가난한 시골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는 것이 싫어 병을 핑계로 이 연극을 꾸민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장을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속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쉽게 믿은 제 자신이 가여워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민재의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 시어머니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 모두 어머니부터 아들까지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뼛속까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부엌 구석에 던져두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합당한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 거짓말쟁이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겨서 순한 쥐도 궁지에 몰리면 쥐를 문다는 것을, 그리고 저의 순함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짓밟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분노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서 민재는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심각한 일이냐며 우물쭈물 되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대면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민재의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황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왔는데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파에 두 팔을 가슴에 모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저를 보자 민재는 움찔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집에 오라고 했어? 불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 저는 천천히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제 칼 같은 시선에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당신이 잔치에서 돌아갈 때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민재는 잠시 움찔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실신하셨다고 내가 이미 말했잖아.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저는 씁쓸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군요. 그럼 누가 어머니와 준호 부부가 오전 10시에 대형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을 봤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그때 어머니는 웃으면서 쇼핑백을 들고 쌩쌩하게 건강하셨다던데. 민재는 이 말을 듣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착각한 걸 거야.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엄마는 정말 아프셨다니까. 저는 테이블을 쿵 하고 세게 쳤습니다. 컵 속에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마세요. 이웃 박 여사가 똑똑히 봤대요. 인사까지 하려 했다고요. 당신은 나를 언제까지 속일 생각입니까? 당신네 가족은 나를 바보나 허수아비로 봅니까? 저의 강경한 태도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민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시인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괴로웠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엄마는 돈이 아깝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오는 게 싫다고 하셨어. 준호한테는 엄마를 모시고 쇼핑하러 가라고 했고 엄마가 나한테 아픈 척 연기를 하라고 강요했어. 나는 자식된 도리로 엄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 저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소금에 절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성서이고 아내와 장인어른의 명예는 잡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해 준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어머니에게 동조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극도로 실망스럽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해. 당신은 어머니가 무서워서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오늘부터 나는 이 가족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나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 살 겁니다. 당신과 당신네 가족이 뭘 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고 변명하려 했지만 제 눈빛에 담긴 단호함을 보고는 멈췄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인내심이 정말 바닥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서운 침묵이 집안을 덮쳤고 이는 오랜 가식과 가짜 평화를 휩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팔순 잔치 때 그가 보여준 호의를 생각해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형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건강에 대한 안부를 몇 마디 묻더니 김형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요즘 준호가 집에서 어떻냐고 회사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날 일이 거의 없고 만나도 일 얘기는 안 해요. 혹시 준호한테 주의할 점이라도 있으세요? 김형은 한숨을 쉬며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네가 사촌 동생이라 난처해.
준호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3년 됐는데 네 체면을 생각해서 받아줬어. 근데 갈수록 태도가 심해. 출근은 늦고 퇴근은 빠르고 맡긴 일은 대충 해서 실수가 많고 동료들이 뒤처리를 해야 해. 게다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상사 험담하고 회사가 대우가 나쁘다고 불평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준호가 밖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다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늘 자신이 관리자고 연봉이 높다고 자랑만 했는데 사실은 무능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김형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최근의 절정은 견적서를 제때 고객에게 보내지 않아서 큰 계약을 망쳤어. 손해가 막심해. 이 사회에서는 준호를 본보기로 해고하려고 논의 중이야. 내가 사장으로서 영원히 덮어줄 순 없잖아. 하지만 내 생각을 하니 망설여져. 혹시 너 시댁에서 힘들까봐 걱정돼서. 저는 김형을 바라보며 감사함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남은 저를 걱정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봤던 준호의 뻔뻔한 얼굴, 갚지 않은 3억 원의 빚,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께 보인 경멸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김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입니다. 준호 씨가 잘못했으면 준호 씨가 책임을 져야죠. 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 때문에 형님과 회사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형은 놀라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마음이 놓인다. 나는 네가 그쪽 가족과 껄끄러워질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네가 결정했다니 엄정하게 처리할게. 준호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교훈이 필요해. 그날 점심은 유난히 맛있었고 어깨 위에 천근만근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인 형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댁이 저에게 지운 불합리한 책임감을 벗어 던질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그의 오만함과 배은망덕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김영과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주말에 온 가족을 위해 복잡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일찍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를 받고 저를 위해 새 옷 몇 벌을 샀습니다. 민재가 요즘 왜 요리를 안 하냐고 묻자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요. 먹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부엌에 가서 만들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드세요. 집안에 제사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딱 제 목 향불 피우기만 하고는 친정이나 친구들과 카페에 가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최 여사와 수진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 째려보거나 돌려 말했지만 저는 그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제게는 아무런 관심거리도 되지 않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최 여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얘야, 엄마가 돈이 좀 급한데 연금이 아직 안 들어왔구나. 300, 500만 원만 잠깐 빌려줄 수 있니? 며칠 뒤에 갚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갑을 통째로 털어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쇼핑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저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돈이 좀 빠듯해요. 아버님 팔순 잔치 비용으로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동생 부부랑 대형 마트 가서 영양제 잔뜩 사지 않으셨어요?
아직 다 못 드셨을 텐데 왜 벌써 또 필요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걸음걸이가 아주 씩씩하신데 건강하신 것 같으니 굳이 약을 서두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학인 어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얼굴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처럼 적나라한 진실로 자신을 쏘아붙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몇 마디 무의미한 말을 하더니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트집을 잡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이 훨씬 줄었습니다. 민재는 저의 달라진 태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더 일찍 집에 돌아왔으며 저에게 함부로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맹목적으로 가족 편을 들다가는 결혼 생활이 파탄날 위험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삶이 훨씬 가볍고 평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더 밝고 예뻐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이런 평화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격렬한 내면의 싸움을 겪었는지 모르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분명한 한계를 설정할 때만 타인이 저를 존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오직 경멸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진짜 폭풍은 제가 김영을 만난 지 약 2주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저녁에 닥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막 잠자리에 들려 할 때 민재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준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준호가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재 형, 나 죽겠어. 김영이 오늘 오후에 나 해고시켰어. 형, 나 좀 살려줘. 형수님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해줘. 나 억울해. 누가 나를 모함한 거야. 준호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에 민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당황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태연하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준호가 정말 해고당했대. 김영이 너무 냉정하게 처리했대. 우리 형제간의 정을 봐서 김영한테 전화 한 통만 해줄 수 없어? 걔는 아직 애가 어려. 아내는 월급도 적고 지금 실업자가 되면 다 굶어 죽을 거야. 저는 민재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참 웃기네요. 준호 씨가 잘못했으면 준호 씨가 책임을 져야죠. 내가 사장도 아닌데 뭘 개입할 수 있어요? 김영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를 이 문제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민재가 더 말하기도 전에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 망했어요. 형님, 민재는 허둥지둥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부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빗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넋이 나간 얼굴이었고 수지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부부는 달려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지는 제 옷자락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형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주버님 해고당했어요. 이제 이 월급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형수님은 형수시고 김형 사촌이시잖아요. 형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들어주실 거예요. 제발 지난 일은 잊고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연민은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은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기만했습니다. 이제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은 또다시 피부치 정을 들먹이며 저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수진의 소나귀에서 제 발을 뺐습니다.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준호 씨, 남자답지 못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억울하다고요. 그럼 출근 늦고 상사 욕하고 회사 계약 망친 것도 억울한 일인가요? 김영이 저한테 전부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준호 씨한테 말해줄게요. 바로 제가 김영에게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제 말은 준호 부부에게 끓는 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준호는 더듬거렸습니다. 형수님, 뭐라고요? 형수님이 김영한테 저를 해고하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 있어요? 제가 형님의 동생이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악독하다고? 그럼 당신들이 나를 속이고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내 돈 떼먹은 것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선행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는 당신들을 충분히 도왔어요. 하지만 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은 돕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당신들이 한 일은 당신들이 감당하세요.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 동생 편을 들지도 아내에게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준호 부부는 저를 두려워하면서도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눈앞의 여자가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하고 만만한 형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강경함에 준호 부부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수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익숙한 가난 호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잘못했어요. 100번 1000번 사과드립니다. 팔순잔치 일은 저희가 어리석게도 어머니의 부추김을 들어서 안 간 거예요. 진심으로는 저희도 아주버님을 존경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준호 역시 두 손을 모아 저에게 연신절을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귀신에 홀린 듯 그랬어요. 제발 저 어린 조카와 늙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실직하면 어머니도 굶어 죽어요. 형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빚은 꼭 갚을게요. 저는 빚을 갚는다는 두 단어를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은 차가운 빛 속에서 쓰라리고 조롱 가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준호의 눈을 꿰뚫어 보며 물었습니다. 빚을 갚겠다고요? 5년 전 나한테 3억 원을 빌려가면서 2년 안에 갚겠다고 했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한 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돈 있을 때는 당신들 외제차 바꾸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할 때 그때 당신은 한 푼 두 푼 아끼던 이 형수를 기억했나요? 수지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억울해요, 형수님. 그 돈은 투자했다가 다 날린 거예요. 차도 할부로 산 거지 현금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희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들의 지독한 뻔뻔함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찬장 쪽으로 걸어가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난 몇 년간 흥청망청 써댄 지출 항목들을 페이지를 넘겨가며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진이 SNS에 자랑했던 내용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알게 된 정보들이었습니다. 지난달 5일 수진 씨가 산 2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15일 준호 씨가 바꾼 3천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 지난주 가족 전체가 5성급 리조트에서 보낸 1,500만 원짜리 휴가. 당신들 힘들다면서 돈을 이렇게 물쓰듯 써요. 반면 우리 아버지는 80세에 낡은 자전거를 타고 낡은 옷을 입으세요. 당신들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읽어 내려가는 숫자. 하나하나는 그들 부부의 얼굴에 가해지는 따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으며 타인의 땀과 눈물 위에서 향락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당신들의 이 사과 연극은 너무 서툴러요. 당신들은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저 당장의 밥줄이 끊길까봐 두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오늘 준호 씨가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이 집에 와서 사과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민재는 동생의 지출 내역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연민을 베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준호를 실망과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저에게 창피했는지 침묵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잿빛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고 천둥 번개 소리가 음침한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애원 작전이 통하지 않자 그의 본래의 무례배 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윽박질렀습니다. 형수님, 너무 지나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들어왔는데도 잘난 척하는 겁니까? 형수님이 여왕이라도 된 줄 알아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형수님도 결국 이 집에 시집온 남일 뿐입니다. 저를 안 도우면 형수님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저는 의자에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궁지에 몰린 자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나를 때릴 건가요? 고소할 건가요? 한번 해보시죠. 나는 당당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군요. 이 사회에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준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네 친정으로 갈 거야. 내 아버지 집까지 찾아가서 난장판을 만들 거야. 내 딸이 동생의 생계를 끊어버린 악독한 형수라는 걸 온 동네에 소문낼 거야. 그 노인네가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보자고. 준호가 아버지를 언급하자 제 몸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준호를 노려보는 제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려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고 무섭게 한마디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잘 들어요. 당신이 감히 우리 아버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다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허위 사실 유포와 협박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김영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모든 차용증과 공금 횡령 증거를 공개할 겁니다. 그때는 해고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썩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준호는 감옥이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김형이 회사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었고 사지가 풀려 더 이상 흉포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궁지에 몰리자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여보, 미쳤어요. 가자. 일단 가자. 형수님, 진짜로 할 사람이야. 저는 문을 가리키며 크게 외쳤습니다. 당장 꺼져요.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 같은 배은망덕한 시동생을 둔 적 없어요. 준호 부부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 축 늘어진 채 서로를 부축하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달려가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약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된 강철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비바람 몰아치던 밤 이후 준호 가족의 삶은 비극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김형의 평판 때문에 이직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술에 의존하며 폐인이 되었고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물건을 부수고 아내와 아이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는 끊임없는 싸움으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육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외곽에서 개인 건축업자의 잡부로 일했습니다. 고된 노동과 햇볕, 빗물에 노출되어 그는 검게 그을렸고 뼈만 남았습니다. 서류를 들던 그의 손은 시멘트와 모르타르를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부르터 있었습니다. 준호가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새벽의 일터로 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고소함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인생에 대해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수진 역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부금을 갚지 못해 외제차는 은행에 압류당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작은 마트의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8시간 서서 일해야 했고 월급은 쥐꼬리만 했으며 까다로운 손님들에게 자주 욕을 먹었습니다. 늘 호강하며 살던 수지는 고생 때문에 눈에 띄게 늙었고 얼굴은 항상 찡그린 채 날카로워졌습니다. 국제학교에 다니던 아들은 부모가 학비를 낼 수 없게 되자 집 근처 공립학교로 전학해야 했습니다. 응석바지로 자랐던 아이는 환경 변화로 인해 말이 없어지고 침울해졌습니다. 최 여사 가족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준호의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적은 연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실제로 아픈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며느리로서의 책임만 다할 뿐, 약을 사다 주고 간단한 문병만 했을 뿐, 이전처럼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민재가 저에게 준호가 울면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형, 나 정말 후회돼. 예전에 내가 좀 더 분수를 알고 살았더라면, 엄마와 아내 말만 듣지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후회하는 약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 그것이 삶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큰 벌은 저의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허영의 껍데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민재는 이 사건 이후 심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두려워했고 존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게으르거나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에서 저를 도와 밥을 짓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먼저 아버지 댁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선물과 함께 아버지를 공손하게 대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부부간의 애정은 예전 같지 않게 금이 갔지만 민재의 긍정적인 변화는 집안 분위기를 덜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고 아버지께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과일을 고르다가 낯익은 최 여사의 뒷모습을 보고 발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할인된 우유 코너 앞에서 망설이는 표정으로 분유통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으며 옷차림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고 초라했습니다. 홀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제 시어머니이고 제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카트를 끌고 다가갔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인사하자 최 여사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 바구니에 담아드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좋은 분유 사서 드세요. 이 싼 거는 몸에 안 좋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만 잘 챙기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트를 밀고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증오를 마음에 담아 짐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고향 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집은 여전히 푸른 망고나무 그늘 아래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대나무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잇몸이 드러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직장 이야기, 딸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요즘 네가 더 즐겁고 자신감 있어 보여서 아빠는 기쁘다. 우리 딸이 정말 철이 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그분의 인자한 눈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후에야 저는 평안이라는 두 글자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으며 적절한 때에 증오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